지난 금요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치 끝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이 예정된 이번 주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최대 고비이자 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영태 씨가 지금 증인 출석했죠? 예, 형사재판에 서울중앙지법이죠. 네. 2시 10분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네. 1시 55분쯤에 그래요?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는 뭐 이른바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과연 내연 관계냐 아니냐 이런 논란부터 네. 시작해서 네. 뭐 증언은 엇갈리지만 네. 상하 관계였다 이런 이제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마 이번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거리고요. 네. 더군다나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신문을 직접 하겠다는 네, 증인신문을 직접 하겠다고. 지금 이성환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도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은택 씨하고 이성환 두 사람의 어떤 관계, 갈등에서 나를 거의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마치 그러니까 지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고영태 씨한테 또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고영태 씨가 얘기를 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요? 일단 오늘 네. 고영태 씨가 나오게 된 계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늘 재판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사이가 직권남용에 의한 공범이다. 네. 그리고 두 기업의 재단 모금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를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형사 재판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신문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고요. 네. 또 고영태 씨가 기존의 모습을 잘 안 나타냈었다가 또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형사재판에 출석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해왔지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본인이 상대방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반대신문권을 보장을 해줘야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형사재판이라 출석을 한 거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황으로 이제 신문은 제한이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 씨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라는 쪽에 만약 이제 법률 용어로는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은 게 있느냐. 저는 거기에 앞으로 아직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참 다행인 게 그나마 미르재단이 됐건 K스포츠 재단이 됐건 물론 삼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착취할 수 있는, 이게 빼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의 주머니에 직접 들어간 건 아직은 없다. 그런데 그걸 아마 강조를 할 거고 네. 유출시키게 된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고영태 씨를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예. 뭐 어떤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영태 씨가 블루케이의 이사였고,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블루케이가 고영태 씨가 사실상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본인은 그냥 자금만 됐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영태 씨도 그렇고, 오전에 이제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다.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다 배후했었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또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겠죠. 네. 그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럼 강남에 있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고 학원업을 했었고 임대업을 했던 사람인데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요. 고영태 씨 물론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능력을 고영태 씨가 과연 그러한 재단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엄청난 그 일들을 만들어냈을까? 이제 그동안에 뭐 지금 차고 넘치는 증언과 그다음에 네.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재단을 그대로 운영을 했다면 고영태 네. 씨가 주도를 해서 운영했다 그러는데 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그 이성한 사무총장 미르재단도 글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예. 그 재단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네, 거죠. 아니 재벌들이 고영태 씨를 보고서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말이죠. 그렇죠. 예, 펜싱 선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최순실 씨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러니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아무런 직책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요. 예,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하고- 비서실세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세라고는 아니지만 자기가 뭐 이사에 이름이 올랐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 방금 네.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사익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논리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내가 어떤 직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더라도 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고영태나 차은택이 다 알아서 한 것이고 그게 나한테 이제 그 어떤 엮이는 과정은 네.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이권 다툼을 하다가 나를 거기 중간에 끼워 넣어서 나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런 네. 주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포폰을 뭐 대량으로 쓴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알리바이라든가 최순실의 최근의 증언이라든가 이 발표를 했을 때는 오래전부터 그런 걸 기획해서 이걸 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대포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된 압수수색 된 것만 50대가 넘는다는 거 50대가 넘어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최순실 씨가 그중에서 사용한 게 한 23대가량이라고 박 하는데 대통령은 몇 대를 사용했어요?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 정도를 하나입니까? 이제 아, 차명인지 대포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로 보면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서 뭔가를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오전에 나온 얘기는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네. 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와 세 사람이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눈 얘기를 본인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 녹음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녹음기를 썼던 이유도 최순실 씨가 휴대전화 가지고 있으면 녹음할지 모르니까 네. 뺏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영태 씨한테 맡기고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 못 듣게 뭐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좀 이상한 보통 사람들이 휴대전화 뺏어가면서 녹음할까봐 두려워서 합니까? 그 정황 자체가 법원의 판사들이 보기에도 아니 뭐 나쁜 짓을 하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스스로 죄를 다 자백을 하고 있는데도 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죠. 그 최순실 씨가 우리 변호사님들처럼 그 공부를 좀 법적인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형사 재판에 좀 뭐 의뢰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네,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만듭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논리 자체에 빠져요.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조언을 하려고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 빠져나와서 자기 논리에만 빠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 중에 의외로 그런 고집을 꺾고 네. 객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압수수색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근데 다시 하겠다는 것 같죠? 특검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뭐 2월 28일까지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2월 영장을- 말까지 해줬죠? 예. 네네, 영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압수수색을 더 하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에도 네. 국가 기밀이라든가 중대하게 어떤 기밀 사항이 될 만한 부분들은 빼고 네.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그것 이외에 나머지 자료를 우리가 압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냥 우리가 준 자료만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제안을 청와대는 받을 생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청와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압수수색을 네. 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새누리당도 압수수색에 응하라라고까지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어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네.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그 수준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검도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좀 결정을 해줬으면 안 좋겠다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청와대 주인은 대통령이죠. 예. 집주인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집 관리인 정도 그리고 경호실장은 그 경비 정도? 네. 뭐 근데 비서실장하고 경비가 지금 우리 집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집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업무는 이제 권한은 정지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대신에 법적인 권한이 지금 권한대행한테 가 있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행한테? 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은 지금 판단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서 2위까지 지지율이 글쎄 올라올 말이에요. 정도로 전 보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쪽 우익이라고 봐야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지지가 다 그쪽에 가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즉시 그쪽 계측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한 건데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극히 사실은 권한대행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네. 최소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무부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무총리셨고 검사 출신이었고 그럼요, 예. 그런 분이 그런 어정쩡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네. 저는 참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근데 그 권한 대행이면은요. 네. 권한 대행으로서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으로서 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차기 들면은 대권 주자로 결정하려고 그러는 왜 거예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대선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 뭐 언제 출마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은 아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답변을. 최근에 보면 황 대행이 이렇게 어깨가 좀 많이 이렇게 전에보다 표정도 계속- 한결 밝아졌고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조심하세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을 그래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그동안에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영장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받아서 네. 청와대 가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돼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조차 그걸 결정을 안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들어간다 그래도 실제로 상당히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네. 상황인데 저는 특검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또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나치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권한대행마저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거부하고 나서고 있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볼 생각까지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바로 나온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적인 수첩, 맞습니다. 39건에 달하는 수첩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다. 다른 거고 그게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두게 되면은 못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맡겨놨는데 뜻밖의 이제 보좌관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얘기는 지금도 감추고 있다는 바로 반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뭔가가 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요. 공식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통령의 결재는 전자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럼 최소한 청와대에 있는 메인 서버를 확보를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 가운데 과연 어떤 보고가 올라왔고 어떤 그렇지. 결재가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자꾸 청와대에서 뭐 형사소송법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 형사소송법의 원래 취지는 법원이 발부를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공무상이나 군사상의 비밀이 있었을 때는 책임자가 참여해서 비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법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은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네. 만약에 이제 범죄 의혹과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아니 실제로 범죄를 했던 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맞죠. 맞죠. 지금 예. 그 피의자들 그 많이 진짜 구속된 그 사람들이 어. 전부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서 굳이 다 따지자면. 두드리면서 다 연락하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어떤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청와대를 막 아무렇게나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법원에 영장이 있겠지만 청와대를 그냥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선례를 만들면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논리적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 많은 참모들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만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 단 한 번이면 족하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때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함부로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탄핵 사건이 벌어질 만한 일들이 앞으로 한 수시로 벌어진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고 압수수색을 받아야죠. 근데 하여튼 뭐 불리한 건 요만큼도 안 할 것 같으니까요. 뭐
그래서 증거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큰일 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발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또 전반적으로 그냥 모르겠다, 아니다, 네. 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미 내놓은 걸로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말씀 자료 같은데 안종범 전 수석이나 다른 청와대 참모들이 적은 것들도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 유출한 것들도 본인은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만 받으려고 했는데 정 전 비서관이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참. 과연 그리고 그 연설문을 받은 것도 처음 담화문 했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그런 것처럼 네. 일부 상식적으로 그 잘 아는 그냥 민간인 신분이 최순실 씨에게 보통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들어보고자 싶어서 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보좌진이 잘 갖춰진 이유에는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구속된 사람 중에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에 나머지는 아직 사법처벌은 안 되고 처리는 안 되고 있지만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국회의원 초선 시절부터 모셔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새로운 사람이 부족했을까요? 그 말 자체가 논리가 안 맞고 네. 법정의 판사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는 문서는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서, 주장이 담긴 걸로만 족한 게 아니라 네.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만을 정리해서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면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마찬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정규제 TV하고 인터뷰했을 때 박 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 지금 소명서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논리는 그 이전부터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유영하 변호인이 네. 얘기했을 때, 유영하입니다. 예, 네. 유영하 변호인이 네. 얘기했을 때에도 그때도 뭐 환상 속에 지어진 집이나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 표현이 제가 보니까 다 박 대통령한테서 나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논리들을 그대로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직접 제출한 그 서류 의견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정호성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박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은 충성했었는데. 네, 박 대통령은 정호성한테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바가 없는데 그리고 정호성을 통해서 그냥 사인인 최순실한테 그냥 많은 사람한테 의견 듣는 것처럼 의견을 네. 들으라고 했는데 최순실한테 문건도 넘겨주고 뭐 최순실이 그 정호성한테 통해가지고 KD 코퍼레이션 민원는 것도 그것도 정호성이 임의로 판단해서 박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박 대통령은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에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과거에 취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6 구테타도 일으키고요. 그 신군부 구테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도 했지만 그런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보스로서 책임질 건 졌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안 줬죠. 자기가 그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아, 그때도 그래요? 명확하게는 안 했다고도 안 볼 수 했어요? 있는데 근데, 예. 나중에 뭐 자기 식구들은 잘 챙겼다고는 아는데 법적으로는 잘 인정을 안 그러니까 했죠. 잘못 제가 얘기한 겁니다. 좀 약간 비교는 좀 되는 것 같아서. 예, 그죠? 맞습니다. 비교는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결국 이런 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대면 조사 문제라든가 또 헌재에 나와서 출석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변호인단 사퇴 문제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거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퇴임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건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틀림없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도 법적인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봐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자료가 네. 모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거죠. 변론을 마치고 이제 변론을 마쳤으니까 2주 정도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했을 때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네.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고민에 쌓일 수밖에 그건 없겠죠. 안 받을 수 없지 않나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출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날짜를 지정을 해서
3월, 2월 말이라든가 이때 정도까지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나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끊을 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식으로 절차 보장을 다 해주고 요구한 걸 다 들어주더라도 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아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어떤 세력이 됐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이라는 거 애초에 없다는 거 당연히 판사로서 많은 재판을 진행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이고 네. 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끌어보면 끌면 끌수록 지금 국가가 완전 스톱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평론가님, 네. 요건 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또 연결된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새누리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기각에 네. 인용된다 그러면 상당히 보수층이 재결집하면서 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어떤 그 대선 출마 네. 이것은 탄핵 이후에 해야 된다. 탄핵 인용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네,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정 그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할 것 그러나 같고요. 최근에 뭐 태극기라든가 이 촛불 반대 데모 한다든가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치면도 중요한 우려되는- 사정 중에 아닐까 예, 생각이 우려되는 점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무리 표를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네. 얼마를 더 얻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네. 볼 때는 15%대에서 20% 안쪽일 가능성이 그렇죠. 더 높다고 예. 보는데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음. 부분이고 예를 들면 대선 구도가 1대1 구도로 짜이게 되면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붙는 구도를 가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보수가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확정성이 일부분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퍼센트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3자 대결로 가는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끼느냐에 따라서도 또 역시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의 한국 대선이라고 하는 구도가 결국 49대 51 게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훨씬 더 두텁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중도층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뭐 334 게임이든 아니면은 뭐 433 게임이든 간에 네. 결국은 10% 안쪽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새누리당은 그런 가정을 하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탄핵 결정도 또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불공정하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 끌게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양 변호사님 탄핵이 결정되면 어떤 정치적 결과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네. 그 어떤 그 보수층 전체의 결집으로 가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라고 부르는 애에는 굉장히 양식 있는 분들도 상당히 합리적 많은 보수도 부분들 있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들이 보수도 많이 있고 있고, 중도로 예. 분류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게 큰 문제점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네. 책임론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탄핵 반대 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또 합리적인 또 보수의 내 네. 다른 세력들로부터는 비토할 수밖에 원인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되진 않을 텐데 네. 다만 어떻게든 그 세를 놓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옹립해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력을 구축해 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차기가 됐든 차차기가 됐든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그 세력이 유지될 수 네, 있을 그거는 테니까. 저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황대행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설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황대행이 출마한다는 것은 본인 아직 결심도 안 했습니다만 출마한다는 것은 차차기를 노리고 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제 새누리당 당명도 바뀌겠지만 새누리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아니요, 네. 대선 출마하거나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차기 노리고 출마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기려고 출마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길 수 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출마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네.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게 전제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차기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지금 보수 결집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